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꿈을 주고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꿈을 주지는 못할 망정 남의 꿈을 뺏고 살지는 말아야 됩니다. 남의 꿈을 뺏으면요, 자기 꿈도 뺏깁니다. 미국의 사상 최대의 거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찰스 카네기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네트워크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같이 부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놈을 깔아뭉개고 나 혼자 부자가 돼야지,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자기가 되면 좋은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자, 성공. 자, 전부 다 성공하시기 위해서 여기 사업을 일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도대체 이 성공이라는 것이 있고 출세라는 것이 있거든요. 출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출세는 전부 다 출세하셨잖아요. 세상에 나왔잖아요, 지금. 네? 나갈 출자 세상세 차니까 세상에 나갔어요. 출세는 했는데 이제 그 의미는 약간 다르죠. 성공, 출세. 뭐가 성공이고 뭐가 출세인가? 오늘날 개념으로요. 자, 전통사회에서는 전통사회, 즉 조선왕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통사회에서는 성공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출세예요. 출세. 그런데 전통사회에서 출세의 개념은 바로 벼슬이었어요. 벼슬. 벼슬이었단. 벼슬을 하면은 어제까지 백면서생이었던 사람이 과거에 합격하면 평생 부귀영화가 보장됐어요. 재물, 권력, 여자 다 보장됐어요. 그러니까 벼슬이 곧 출세였어요. 출세고 그것이 성공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성공이었단 말이에요. 벼슬하는 게. 그러니까 벼슬을 하기 위해서 조선왕조에서 쓸만한 자리는 약 200개였다고 합니다. 200개인데 그 200개를 차지하려고 수만 명의 유생들이 경쟁을 하니 피비린내 나는 당쟁과 사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리는 작은데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 놈이 많으니까, 이걸 하면은 벼슬을 하면, 출세를 하면 권력, 돈, 여자가 다 보장돼. 그 당시에는 여자가 출세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보장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통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였냐면 효였어요. 효도. 효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효를 규정해 놓은 책이 효경이라는 책입니다. 증자가 진 증자. 증자라는 사람이 쓴 효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효경의 개종 명의장, 즉 앞에 맨 제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 해상, 효지, 시야. 이 말은 맞아요. 우리 몸과 털과 머리털과 피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상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건 맞는 말씀이죠. 자식이 다치면 부모는 자기가 다친 것보다 더 아파요. 저도 손자를 키우는데요, 그놈들 감기 걸리면 아이고 차라리 내가 걸릴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 해상이 효지시하라. 신체, 우리 몸과 털과 피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불감해상, 감히 상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이건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말이 문제예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입신행도 양명의 후세 이연 부모 효지 종효 효지 종야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효도의 시작은 내 몸을 다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부모님께 무슨 뭘 많이 공양하고 용돈 드리고 그게 효도가 아니고 내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게 효도의 시작이다. 요거 말씀 지금도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입신해서 도를 행하고 양명의 후세, 이름을 후세에 떨쳐서 이현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지 종야, 효도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애들이 잘하면, 저는 누집 자식인고 참 교육을 잘 시켰네. 그러면 자기가 잘하면 누구 이름이 드러납니까? 부모의 이름이 드러나요. 자기가 잘못하면 저는 누집 자식이야 저거. 못돼 먹은 놈. 이러면 부모가 욕을 먹어.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후세에 떨쳐서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는 건 좋은데 앞에 입신 행도란 말이 있어요. 원래 이 뜻은 사실은 입신 출세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신해서 도를 행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효도의 마지막이에요. 효지 종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후세 사람들은 입신 출세로 봤단 말이에요. 입신 출세란 말을 아시죠? 이러니까 벼슬을 하기 위해서 그 난리 법석을 떼고. 자, 이것이 이제 전통사회라면은 해방 후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20세기 말까지는 역시 산업공상의 가치체계가 있어서 벼슬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때는 뭡니까? 이제 고관대작이 된다는 것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 당시는 부정부패가 심했고 전통사회이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이때는 또 사자 돌림이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의사니, 교수니, 회계사니, 변호사니. 그러면서 그 사자 돌림만 되면은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열쇠 3개하고 딸을 묶어가지고 줬어요. 열쇠 3개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은 굉장히 젊으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20세기 말이 되니까 고시가 1000명이 나와 이제. 그죠? 의사도 막 쏟아져 나오고 한의사도 쏟아져 나오니까 의사, 한의사 중에 변호사 중에 알거지가 많아. 이번에 사법 연수원 1000명 나왔죠? 그 중에 직장을 잡은 놈이 절반도 안 돼. 나머지 다 건달이에요, 건달들이. 그러니까 사자라는 걸 달았다고 해서 성공이나 출세를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1997년에 11월에 IMF 사태가 터졌습니다. 터졌죠? 그때 국민에게 희망을 준 게 누구예요? 네, 박세리입니다. 박세리. 네, 박세리예요. LPGA에 우승하면서 절망에 빠져있던 국민에게 희망을 줬어요. 그러면서 각광을 받게. 다시 말하면 이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과거의 벼슬이라든가 또는 사자 돌림 그 자체가 성공이나 출세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성공하고 누가 출세했다고 보느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우직하게 밀고 나가서 자기의 목표를 이룬 사람을 성공했다, 출세했다 얘기해요. 재벌 아들, 돈 많이 버는 거, 재벌 손자들은요,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어요. 왜? 독점 공급권을 따거든. 에? 롯데리아에 새우 공급하는 것만 따도 1년에 600억.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럽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저쪽에 어디 도시에 갑자기 그 농사 짓고 농사를 수십 마지기 짓고 살았는데 이게 시로 편입되면서 거기가 주택지구 공단지구가 되니까 하루아침 느닷없이 수백억 부자가 돼버렸어. 야, 수백억 부자가 되니까 아들과 딸들이 거기서 드디어 전쟁을 일으키더라고. 그 전에는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누가 더 많이 갔냐가지고 완전히 이건 중국 베트남 전쟁보다 더 험한 전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 양반 수백억 재산이 됐는데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성공했고 누가 출세했느냐? 아시겠죠? 여기 또 아는 사람이 하나 있네. 여기 아시겠죠? 자, 이분들은 누가 뭐라고 하건 다단계라고 하건 소단계라고 하건 나는 이 일이 옳다고 생각해서 우직하게 밀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박세리라든가 여기 김연아라든가 저는요, 저희들 세대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피겨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했어요. 유럽 선수권 같은 거 보면 다리가 그냥 축축 뻗은 아가씨들이 팔은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나는 우리 한족이 그걸 한다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시대에 이 아가씨는
그걸 하고 있었어요. 박셀이 그 당시 우리가 골프를 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건 재벌들이나 해외에 나가서 치는 거지. 어떻게 그 아가씨가 골프를. 자,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강수지, 발레하는 아줌마 있죠? 야, 그 발가락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발가락이 완전히 그냥 이거 뭐, 프로건투 선수 주먹같이 생겼죠? 그렇게 연습을 한다. 자, 이렇게 감히 우리가 베를린 국립발레단에 우리나라 아가씨가 들어가서 정규 멤버가 된다? 이거 상상도 못할 시기에 그걸 했단 말이에요. 이거 시골 중학교 나왔어요, 이거. 시골 중학교에서. 이런 분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나? 옛날처럼 사자 돌림 그런 가방끈도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자기 정체성을 누가 뭐라고 하건 우직하게 밀어붙여서 자기 목표를 달성한 분들이에요. 목표를 달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돈이 수반되는 것이지 돈만 쫓아서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성공했어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성공했는데 출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세하고 성공은 좀 다릅니다. 출세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향력. 부동산 투기에서 졸부가 됐다. 재산이 수백억 됐다.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목표는 무엇인가? 이게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꿈, 목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건 자기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고, 뭐 작은 단점은 그만두세요. 큰 장점은 이용하고, 그러나 큰 단점이 있다면 그건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요게 자기에게 의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애터미 세븐 쌍기역, 쌍기역, 요것만 하면 성공하십니다. 꿈을 가지고 드림, 깡다구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 의지, 결의, 이렇게. 그 다음에 꽤, 이건 위즈덤,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제 창조시대에 몸으로 때워서 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몸과 머리가 결부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꾼, 이건 프로페셔널입니다. 프로로 덤벼야지 아마추어. 방송을 보니까 그 아주 저명한 야구 해설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마추어는 한계가 보이면 거기서 끝내는데 프로는 한계가 보이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네트워크 해가지고 돈 버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쉬운 일 있으면 가서 해보세요. 쉬운 일 아무것도 없어요. 누워서 떡 먹기도 무지무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누워서 어떻게 떡 먹어? 무지무지 어려워요. 누워 떡 먹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꼴, 외모, 인품. 꼴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외모도 꼴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 인품이나 성품도 꼴이라고 해요. 꼴 보기 싫어 죽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꼴 사납다.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다. 요겁니다. 오늘은 끈에 대해서 하는데요. 자, 이 세븐 쌍기역은 세 가지 공부입니다.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 우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 제품이 뭔지, 어떤 특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네트워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스폰서는 누구고, 파트너는 누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요거를 모르고서는 안 된다. 마음 공부, 결심을 해야 돼. 결심. 꿈을 확실히 가지고 내가 여기서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요, 그건 다 흔일입니다. 세 번째, 몸 공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결심했지만 몸을 가만 놔두면 되는 일이 없어요. 행동입니다. 실천으로 옮겨야 돼요. 몸 공부. 이 세 가지를 우리 조상들은 공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라는 것을 그냥 수학하고 영어하고 책상에 앉아서 딕트하는 걸 공부라고 하는데 그것도 공부는 공부예요. 그건 공부의 일부입니다. 머리 공부예요. 그리고 마음 공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행동으로 옮기는 몸 공부입니다. 아무리 머리로 알고 몸으로 마음으로 결심을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네트워크인데, 네트워크. 지난 과거 한 산업화 시대까지는 IQ만 좋으면 평생 먹고 살았어요. 서울법대 나와서 고시학교 가면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행정고시 학교에서 고급
공무원이 되면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했어요. 저희들도 그런 세대입니다. 단지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육사에 가고 서울대학 가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생이 보장됐어요. 그러다가 점점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오면서 EQ라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EQ는 감성지수예요. 감성. 머리만 가지고는 안 되고 감성, 따뜻한 가슴, 따뜻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IQ와 EQ는 개인의 능력입니다. 개인의 능력인데 뒤에 나오는 MQ와 그리고 여기 MQ는 도덕지수입니다. 얼마나 도덕성이 있나, 도덕적이냐 하는 문제고, MQ는 네트워크 코에션트라는 것을 공존지수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네트워크와 NQ와 MQ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공존에 살아가는, 다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나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지금.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앞에 나온 여러 사진들, 그렇게 해서 성공과 출세를 했다 하더라도 도덕적 하자가 발견되면요, 그냥 땅으로 추락합니다. 도덕성이 밑바탕이 안 되면 그렇게 돼요. 도덕성을 지키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우직하게 밀고 나가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성공과 출세, 사회적 존경을 받는 거지, 그렇다 하더라도 단 한 번에 도덕성의 하자가 있으면 그대로 땅으로 꽂힌다. 그런 말이에요. 자, 따라서 이 도덕과 공존, 네트워크, 끈이 없으면 요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은 당신의 목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친해지는 것이다. 이건 뭐 뇌물 주고 친해지라 그런 말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인간관계. 원만한 인간관계.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포드 마시멜로 실험. 스탠포드 대학에서 마시멜로 실험을 했습니다. 1969년부터 70년 초까지 했는데, 마시멜로 드셔봤어요? 젊은 분은 드셔봤을 거야. 마시멜로. Do you know 마시멜로? 아, 모른대요. 어르신들은 마시멜로가 뭐니 뭘고, 달콤한 솜사탕처럼 생긴 아주 맛있는 과자예요. 미국 애들은 이거 일상적으로 먹습니다. 미국 어른들도 무지하게 잘 먹어요. 마시멜로 이거 이만큼 해가지고 마시멜로 조금 있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스탠포드 보육원, 우리 같은 그 유아원 있죠, 유아원 꼬마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각 방에다가 꼬마들을 하나씩 놔두고 책상에다가 트레이, 접시를 놔두고 마시멜로 하나를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 아가씨가 와가지고 이 마시멜로를 15분간 먹지 않으면 15분 후에 내가 들어와서 다시 또 하나 더 줄게. 그러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방에는 누구 혼자 있는 거예요. 애기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4살짜리예요. 4살짜리 애기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고 이걸 먹어라 먹지 마라 통제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4살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4살. 15분 후에. 이 15분이 짧은데 천만의 말씀이세요. 어린애들은요 5분간 집중을 못합니다. 3분도 제대로 못해요. 우리 손자 손녀를 노는 거 보면 둘이 금방 싸우다 금방 또 회의 걸면 놀고 있어요. 이게 1분도 안 가. 그렇게 집중을 못해요. 근데 15분을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 15분 후에 하나 더 주겠다. 지금 생각하면 이자율이 15분 만에 몇 퍼센트입니까? 100%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이 아이들이 몇 명을 가지고 실험을 600명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600명. 그래가지고 요 아이들이 뭐 하는가 봤어요. 범죄 영화 보면 범죄 취조할 때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 식으로 봤더니 어떤 애는 그 마시멜로를 안 보려고 이러고 있고, 어떤 애는 뒤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있고, 어떤 애는 자기 머리를 잡아다니면서 이렇게 참고 있고, 어떤 애는 화가 나가지고 책상을 걷어차고, 어떤 애는 노래를 부르고, 어떤 애는 조금 빨아먹다가 여기 놔두고,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실험이 끝났어. 그리고 12년 후에 그 실험에 참가했던 부모들을 찾아서 얘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추적을 했어요. 추적을 했는데, 그 마시멜로를 끝까지 안 먹고 참은 애들이 200명이었어요. 400명은 먹어치웠어. 또 먹다가 놔두고 이렇게. 그런데
마시멜로우를 끝까지 먹지 않고 참은 애들이 학교 성적도 훨씬 좋고 인간관계도 훨씬 좋고 충동을 잘 참고 부모 말도 잘 듣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실험팀은.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대학 입학 시험을 보는데 대학 입학 성적을 추적했더니 마시멜로우를 안 먹은 애들이 평균 300점이 높았어. 300점이 높았어. 그리고 전부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 야, 이거 보자. 그래서 그 애들이 지금 몇 세가 됐냐면 40세가 됐어요. 40대가 됐는데 그것을 먹지 않고 참은 애들이 전부 크게 성공을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순간적인 만족을 참고 충동을 참고 미래에 더 큰 만족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사람이 더 잘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영상을 한번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실험은요,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그 심리학 정신분석에서 지연 만족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그걸 실험으로 확인한 겁니다. 지연 만족이란 현재의 만족, 충동적인 만족을 다음에 미래에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참는 것. 그것을 임펄스 컨트롤이라고 그랬어요. 충동 제어 또는 셀프 컨트롤, 자기 제어. 이게 애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니까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밖에는 없어요. 누가 하라, 하지 마라, 먹어라,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제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하면서 지금 이 월터 미셸이라는 심리학자인데 스탠퍼드 대학에서 지금 콜롬비아 대학에 있습니다. 지금 얘들이 죽을 때까지 실험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실험을 시작한 교수가 83세예요. 그래서 먼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문의 연구가 경제학자나 경영학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경제학자 그리고 뇌신경과학자들이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의 뇌를 MRI로 찍어가지고 과연 뇌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초기에 어렸을 때 마시멜로를 먹었더라도 커나가면서 자기 각성에 의해서 마시멜로를 먹지 않는 것으로 훈련이 된답니다. 저렇게 충동이 심한 애들도 부모의 훈련에 따라서 현재의 만족을 참고 미래로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마 마시멜로를 드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단계를 한다고 그러니까 남편 반대에 다리몽둥이 분질러 놓는다고 그래. 누구 반대에 누구 반대. 요 반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현재 마시멜로를 먹는 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게 만족하거든. 그러나 다음에 더 큰 마시멜로는 없어요. 어이구, 그 스폰서 꼴보기 싫어 죽겠고 그 파트너 꼴보기 싫어 죽겠고 고객만 만나면 복창 터지는 소리하고 네가 어쩌다 그런 일을 하게 됐냐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데 당장 때려치우는 것이 당장에 마시멜로를 먹는 거예요. 그건 만족스럽거든. 그리고 앞에 뭐라고 한 놈한테 욕을 퍼부어주고 싶은데 참아야 된다. 자기 셀프 컨트롤이야. 자, 다음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겐지압 장군. 이 양반이 베트남 장군이 왜 하필 지금 나오나? 나올만 합니다. 여기가 베트남 수도 하노이고 여기가 디엔비엔푸라는 곳이고 이쪽이 중국이고 이쪽에 라오스, 이쪽에 캄보디아입니다. 자, 이제 디엔비엔푸가 어딘지 일단 보시고 다음 보겐지압 장군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현재 102세의 육군대장입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현역 대장이. 베트남군을 1944년에 정글에서 창설한 문으로 세계 3대 군사 강국인 프랑스와 미국과 중국을 격파한 20세기 최고의 명장입니다. 1954년에 프랑스를 격파했고 73년에 미국을 격파했고 79년에 중국을 격파했습니다. 그런데 왜 최고 명장으로 치느냐? 아주 열세한 군사력을 가지고 강한 군사력을 격파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전략가들은 메가더나 아이젠하워보다도 탁월하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메가더나 아이젠하워 장군은 우세한 전투력으로 전쟁을 지휘했는데 이분은 아주 미약하기 짝이 없는 전투력으로 전쟁을 지휘해서
3대 강국을 전부 괴멸시켰어요. 격파해버려요. 그래서 군을 창설하무지고 베트남 정부는 이분을 종신 육군대장으로 추대를 해서 지금 102세인데 현역 육군대장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은요, 1000년간 중국의 지배를 받다가 원나라 이전에 중국을 격파하고 독립을 합니다. 몽고가 중국의 원나라를 세웠을 때 원나라가 옛날에 저기 우리가 지배했다고 베트남을 공격했다가 베트남에게 격퇴당합니다. 그 뒤에 명나라가 다시 베트남을 침공했지만 다시 격퇴당합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베트남을 침공했지만 다시 격퇴당합니다. 중국의 강국들을 모두 격퇴해버린 게 베트남 민족입니다. 이 중국의 이쪽에 중원, 동아시아의 여기에서 그래서 살아남은 나라, 중국 주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있었던 나라 중에 살아남은 나라가 유일하게 두 나라입니다. 베트남과 조선, 두 나라예요. 두 나라. 그래서 두 나라가 비슷하게 깡다구가 좋아요. 깡다구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피파 랭킹을 보면 30몇 위, 40위 그러는데 4강에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깡다구 점수를 안 매겨서 그래. 죽게 하면 까무라치. 자, 그러면 왜 여기에 덴비엔프에서 프랑스군이 괴멸당해 버렸느냐. 서세 동점시대 19세기 중엽 이후에 프랑스와 그 다음에 영국, 벨기에, 또 네덜란드 이런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세계 식민지를 지배해 갑니다. 그때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를 지배한 건 프랑스 세력이에요. 프랑스가 여기를 다 지배했어요. 이렇게. 특히 베트남, 이쪽에 캄보디아, 라오스, 요걸 프랑스가 지배해 가지고 여기를 인도차이나라고 그랬어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그런데 2차 대전이 터지면서 1939년 9월 1일 2차 대전이 터집니다. 프랑스가 독일군에게 격파되면서 프랑스가 독일 국방군에 점령당해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가 해외 식민지를 경영할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 본국이 지금 독일에 점령당해버리니까. 이 틈을 타서 기회는 이때다. 기회는 찬스 하고 일본이 저걸 점령해버려. 일본은 이쪽에 태평양 전쟁을 지금 일으켜놓고 여기에 이 자원을 수탈해야 전쟁을 치를 수가 있어. 베트남에 엄청난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일본이 이걸 지배해버려요. 그런데 1945년 일본이 깨지고 항복하고 그 다음에 연합군이 승리하자 이제 영국과 중국군이 진주하면서 베트남에 일본군 무장해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독립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독립을 안 시켜주고 저건 우리 땅인데 그러면서 프랑스가 기갑사단을 이끌고 사이공에 진주합니다. 사이공에 진주해서 여기다가 17조선 이하의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프랑스가 지배해버려요. 그런데 이때 보겐지압과 호치민 아시죠? 호치민이 중국으로 가서 이 북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세웁니다.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세웁니다. 이때 보겐지압은 여기에 망명에 중국에 있다가 1944년 이쪽 정글로 와가지고 정글에서 베트민 군대를 만듭니다. 군대를 만드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베트남은요, 우리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종족이 다 똑같은데 종족이 64개, 공식적으로 59개. 말이 전부 다르고 문화가 다 달라. 그러니까 이 정글 속에 사는 종족들은요, 자기하고 베트남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프랑스가 지배하고 그놈들이 원래 산속에 살았으니까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 보겐지압 장군이 이쪽에 들어가가지고 군대를 만들면서 10년간 만듭니다. 10년간. 낮에는 원주민들 농사를 도와주고 집을 짓는 허드렛 일을 도와주고 밤에는 교육을 하고 무슨 교육? 문자 교육, 언어 교육. 그리고 자기가 소수민족의 말을 다 배우고 그리고 베트남이 뭐라는 것을 국가의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군대를 창설합니다. 2년 만에 만든 군대가 약 5만 명, 10만 명이 됐어요. 전국에서 전부 이쪽으로 베트민 군대의 청년들이 독립운동, 이쪽에 독립운동이 뭐겠습니까? 항일, 항불운동이에요. 불란서가 지배하면 항불운동, 일본이 지배하면 항일운동, 우리 같으면 독립군을 만든 거예요, 독립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여기를 사이공, 지금은 호치민시가 됐는데 사이공을 지배해가지고 이놈들이 점점 커지거든. 커지니까 이걸 한 방에 아주 괴멸을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괴멸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하면 괴멸을 시킬 수 있느냐 하면은 낚시로 유인하듯이 유인을 하면 돼. 이놈들이 쫓아가면 프랑스는 미국이 도와줘가지고 엄청난 공군력과 화력을 가지고 있고 잘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전부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전부 저 산악에 사는 원주민들이니까 프랑스 정규군과는 비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랬고 호치민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메뚜기와 코끼리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메뚜기고 저놈은 코끼리다. 그런데 메뚜기가 언젠가는 코끼리 배를 가릴 것이다. 그랬거든. 코끼리가 둔해가지고 메뚜기를 못 밟았어요. 이리 가면 이리 뛰고, 이리 가면 이리 뛰고. 그래서 여기 디엔비엔푸를 프랑스군이 점령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라오스인데 중국이에요. 이쪽에서 중국과 라오스를 거쳐서 요 베트민군에 보급을 해줬어요. 보급을 차단해, 식량 보급을 차단해 버리면 군대가 말라 죽죠. 그러니까 여기가 전략 요충이에요. 그래서 프랑스군은 전략을 잘 세운 겁니다. 이놈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놈들의 보급선을 여기를 점령해버리면 이놈들이 우리를 치러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박살을 내버리자. 공군력과 포병, 화력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새화시켰어요. 요새화시켰는데 바로 보겐지압 장군은 10년간 참은 거예요. 10년간 군대를. 그래가지고 밤에만 움직여. 밤에만. 정글에 밤에 길도 없는 산악에 밤에만 움직여. 그러니까 프랑스 정보부대나 정찰기는 베트민군을 구경할 수가 없어. 낮에는 움직이질 않거든. 밤에만 움직여. 밤에만. 여기를 요새화시켰는데 프랑스군은 베트남군이 대포 105mm 포가 없는 걸로 알았어요. 포가 있어야 때리거든. 그런데 보겐지압 장군이 일체 그 앞에 전투에서는 포를 못 쓰게 했습니다. 프랑스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무기가 없다는 걸 알기 위해서. 그래 이 산악을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산악이니까 사람이 포를 끌고 갔어요. 한 번 힘쓰는데 3cm씩 움직였어요. 하루에 800m, 3개월을 끌고 100km를 끌고 갔어요. 사람이 끌고 전부 다. 사람이 밧줄을 메고 그리고 보급은 자전거, 소, 말, 그리고 여자들이 머리에 이고 포탄.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 디엔비엔프에서 불란서 청해군 16,000명을 괴멸시켜버립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전투를 여기서 벌인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세력은 완전히 인도 차이나에서 물러납니다. 지금도 프랑스는 보겐지압만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해. 경기. 어떻게 그런 놈이 있냐 말이야. 그런 놈이. 이게 보겐지압. 그러고 나서 이게 불란서가 물러갔으면 이 통일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도미노 이론에 의해서 냉전 시대니까 17선 연합을 또 미국이 차고 앉아서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20년 전쟁이 시작됩니다. 보겐지압 회고록에 보면은 2002년에 미국을 격퇴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73년에 격파했습니다. 미군이 격퇴당해서 나가고 75년 4월에 월남이 패망해버립니다. 패망해버려. 그러고 있는데 옆에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라고 영화 보신 분 있죠? 크메르 루즈. 킬링필드. 사람을 사정없이 때려 죽이고. 이 크메르 루즈가 반베트남, 친중공 정책을 썼어요. 그러자 보겐지압 장군은 정규군을 이끌고 크메르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크메르의 킬링필드를 종식시킨 국가는요, 자유와 독립 또는 민주를 외쳤던 서방세계가 아닙니다. 보겐지압 장군이 그걸 끝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베트남이 옆에서 커져. 국가는요, 옆에 커지는 놈이 있으면 기분 되게 나빠요. 그 새끼를 때려가지고. 그래서 크메르에, 즉 캄보디아에 베트남 정규군이 가 있으니까 등소평이 좋은 말 할 때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나오라.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니까 중국이 뭐라 하냐면 베트남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베트남을 혼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중공군 그 당시 20만 명이 베트남 국경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에는
정규군은 전부 캄보디아에 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 국경에 국경수비대하고 민병대만 있었어요. 민병대 10만. 그런데 중국군 정규군 20만이 베트남 민병대 10만에게 괴멸당해버립니다. 탱크가 400대가 부서져 버려요. 비행기 16대 격추. 그럼 중국이 깜짝 놀래가지고 40만을 보냈어요. 40만을 보냈는데 40만이 다시 격퇴돼 버렸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한 달도 못 돼가지고 중국이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철수해버렸어요. 그때 전쟁을 지휘한 사람이 국방장관으로 있던 보겐지압 장군입니다. 바로 타격을 해가지고 중국은 옛날처럼 슬슬 물러갔다가 때릴 줄 알고 게릴라전 할 줄 알았는데 웬걸 들어오자마자 그냥 방망이로 쳐버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시멜로하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보겐지압이 그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라. 조급하게 굴지 마라. 그리고 거시적으로 보라. 눈앞에 요것만 하지 마라. 무려 베트남 군대를 만들어 10년을 산악에서 참고 했어요. 원주민 아무것도 모르는 원주민을 글을 가리키고 그 문화를 가리키고 신문을 발행해서 계몽하고 베트남이 누구라는 것을 알리고 10년을 했어요. 대포를 차로 끌고 가는 것은 사람 몸에 끌고 한 번 힘쓰는데 3cm씩 움직여서 거기를 가서 100km를 이동한. 그래서 이분이 훌륭하고 지금 영국 전략가들은 이분을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그리고 나폴레옹과 버금가는 세계의 명장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적이었는데도 그렇게 평가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조금 더 우애 같아. 이순신 장군 얘기는 다음에 해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요. 보겐지압 장군은 운이 좋았어요. 어떤 운? 호치민이라는 탁월한 리더가 있었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은 불행하게도 선조라는 용렬한 리더가 있어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싸우는 장군을 맨팔목만 잡고 공격해라 공격하지 마라 뭘 한다고 영업탱이가 앉아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전사상 23번 싸워서 23번 이긴 장군은 이순신 장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전투였던 명량대첩, 울돌목 대첩 있죠? 그건 13척 가지고 바로 전투에 참가한 일본 군함 133척 그 뒤에 있는 양쪽에 주둔하고 있는 예비대까지 합은 한 400척 내지 500척 일본 본토에 있는 군함까지 하면 일본 군함 1000척. 그런데 우리는 원균이 다 때려붙고 12척 남았거든. 그러니까 일본 해군으로서는 어떻습니까? 한국에 수군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때려부서지고 12척 가지고 살아남은 장교 9명 그게 수군의 전부야. 알지도 못하는 선조 임금께서는 수군을 해체하고 육군에 합해라 또 있다고 소리를 한 거예요. 참 이순장이 장계를 올렸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12척 가지고 1000척을 격파할 수 있어요. 이순장은 그렇게 했어요. 장교 9명 데리고 12척밖에 없어서 한 척 빨리 만들어서 그 13척 이순신 장군이 대장선으로 타고 13척으로 1000척의 군함을 가진 일본 해군을 격파합니다. 그러면 보겐지압 장군에 못지않죠? 못지않죠. 단지 좋은 리더를 만났느냐? 참 이순신 장군은 불행한 분이었어요. 조금 그래도 유성룡 대감이 있어서 조금 나았죠? 유성룡 대감이 있어서. 유성룡 대감 아니었으면 그거 그냥 사형 선고 받았죠.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쿼션트 다시 말하면 이제 끈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사례가 엄청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자, 조급해하지 마라. 마시멜로를 당장 먹고 싶어도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휴, 저거 지금 한번 배팅을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는데 그 마시멜로예요. 그거 먹으면 다음에 2개 못 얻어요. 근데 보니까 반드시 망하더라고. 그 다음에 외모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옷을 단정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입으셔야 돼요. 다음,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라. 내가 그래도 왕년에 뭐 했다.
왕년에 한 거 알아준 놈 한 놈도 없어요. 아니, 지금 치아팔로 다니면서 내가 그래도 왕년에 100억을 굴리던 건설회사 회장이야. 그럼 그거 어땠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하고. 우리 손자놈이 그러더라고, 손자놈이. 고모인데 공부를 무지무지 잘해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야. 그러니까 손자놈이 이렇게 보더니, 할아버지, 그래서요. 뭐, 그렇다는 거야, 그냥. 그거, 알아주지 않아요.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다음, 먼저 연락하라. 참, 먼저 연락하면 자존심 상하죠. 요거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못생겼는데, 부잣집 누구 만나가지고 잘 사는데, 난 이게 뭐야? 그러지 말고 연락하세요, 그냥. 먼저 연락하라. 다음, 상대방을 진정한 마음으로 대해주라. 이거 진정성은요, 금방 나타납니다. 말로 하는 거하고 진정성은 나타나요. 여기서 내가 너에게 이 제품을 소개하고 우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은 나 혼자 돈 벌지 하는 게 아니고 너도 이익이 된다. 결코 손해가 없다. 이런 진정한 마음이 전달돼야 된다. 경청할. 상대방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자기 말만 하면요, 상대방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런 놈이 있어. 만나면 지주장만 하는 놈이 있어. 그럼 만나기가 싫어. 지가 하는 얘기 남도 다 알아. 그거 다 아는데 저만 아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과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지를 않아요. 혼자 똑똑한 놈이거든. 그래서 반드시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나온 다리를 불태우지 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알고 지냈던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이 마을 사람, 고등학교, 그건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옛날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을 사귀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공보다 옛날 사람, 적조했던 옛날 사람과 다시 사귀는 게 더 빠르다 그런 말이에요. 알잖아요. 그 사람 성격을 알잖아요. 같은 마을에 자랐고, 같은 학교 나왔고, 같은 교회 나갔고, 같은 활동을 했고, 그러면 알아요. 그런 사람들과 지나온 달이 옛날 사귀었던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내버리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다음, 가까운 사람부터 잘하라. 자기 가족, 친지, 친구, 가까이, 동네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아파트 수위. 그러잖아요. 앞에 슈퍼 구멍가게 아줌마. 이런 사람한테 잘하면 거기서 바로 작은 세상 효과에 의해서 바로 사람이 연결돼요. 거기다 목바닥에 세우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특히 수위들한테 잘못하면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들거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가까운 사람부터 잘하면요, 인간관계가 훨씬 넓어집니다. 다음, 평소에 잘하라.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인간관계를 갖게 됩니다. 어려울 때. 그래서 사실은 경사보다는 예사에 참석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경사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사람 아니어도 축하해줄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예사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가까워지는 것, 또 잘해주는 것. 이게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먼저 밥 사라. 이거요, 남녀 간에도 어떤 의학책을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면 무슨 호르몬이 무엇이 나온다나 어쩐다나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가까워진대요. 그래서 아가씨 사귈 때 아가씨 차라도 한 잔 했을 때 따라오면 벌써 작업이 70%는 된 거랍니다, 그게. 그런데 아가씨 식사라도 한 번 했을 때 따라오면 거의 90%래요, 그거. 밥 먹으면서 둘이 얘기해버리면 무지무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몇 푼 안 들어요. 그렇다고 무슨 고급 레스토랑에서 살아 그 말 아니에요. 국수도 좋고 라면도 좋고 짜장면도 좋고. 예? 그러나 하이 직급자라고 맨날 얻어먹으려고 해서는 안 돼. 자기 밑에 또 사야지. 그렇죠? 자기 밑에. 그러면 나중에 이분하게 돼요. 똑같이 돼요. 하다못해 막대 커피라도 한 잔 사면은요, 인간관계가 가까워집니다. 네, 고마움, 감사 등을 말로 표현하라.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인간관계에서는 말로 표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요거 좀 피부가 근질근질 하려고 해서 잘 안 되죠. 그러나 이거 해야 됩니다. 다음, 자, 의리를 지켜라. 예, 우리 사회에서 의리 없는 놈은요, 바닥으로 떨어져요.
근데 네트워크에서도요, 의리를 저버린 사람이 많아요. 의리를 저버리면요, 반드시 나중에 싸움판이 벌어져가지고 풍비박산이 돼요. 응? 내가 이 아가씨를 열심히 꼬셔가지고 리크루팅 일보 직전에 있어, 지금. 일보 직전에 있는데, 요 미녀가 나타나서 달랑 채가 버렸어, 이쪽으로. 응? 이쪽도 의리를 안 지켰고, 이쪽은 더 안 지켰어, 의리를. 그러면, 요 사람이 이쪽으로 가서 흐지부지 못하면 괜찮은데, 잘하면 그때부터 싸움판이 붙어. 네가 뭔데 내가 응? 의리를 안 지키면요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다음, 나무 험담하지 마라. 탈무드에 보면 험담은 살인보다 더 나쁘다 그래놨어요.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하고 있는 사람, 그걸 듣고 있는 사람, 험담을 당하는 사람. 그러므로 험담이 살인보다 더 중한 죄이다. 이렇게 해놨어. 상대방이 험담을 하면 그걸 맞장구 치지 말고 살짝 화제를 바꾸세요. 제일 좋은 게 날씨 얘기로 바꾸면 돼. 아무 상관없는 날씨 얘기로. 그리고 자녀 교육 얘기로 바꿔버리면 호라닥 넘어와요. 험담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다음, 남을 도와줄 때는 조건 없이 도와줘라. 조건을 달면 그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렇잖아요. 조건을 달면 거래지 무슨 놈은 그게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도움을 받는 사람도 거래이기 때문에 고맙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나중에 그거 갚으면 그만이요. 거래 끝.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도와줄 때는 조건 없이 도와줘라. 그러나 자기 힘에 부치게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요. 자기 힘 범위 내에서 조건 없이 도와줘라. 다음,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마라. 사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진리 탐구를 위해서 논쟁을 해야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와, 그런데 사회에서 만나보면요, 그 정치인이 좋으냐 나쁘냐 가지고 논쟁을 하다 둘이 쌈판이 벌어져. 그 지가 거기서 결판을 내가지고 뭐라고 그래? 아무 상관없어요. 논쟁을 하지 마세요. 고객하고 논쟁을 하지 마라.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놈 죽일 놈, 저놈 죽일 놈 해도 그 사람 생각이니까. 학교는 진리를 탐구하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논쟁하지 말라. 그다음, 자신을 먼저 개방하라. 자기는 꼭꼭 숨겨놓고 상대방을 알려고 하면은 상대방도 자기를 꼭꼭 숨겨놓고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깊은 인간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톨스토이가 한 얘기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현재이다. 그랬거든. 그런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떤 놈 만나가지고 보면요, 그 자식 나하고 얘기하다가 전화 와가지고 잠깐 혹은 또 전화 와요. 마침 그래서 그러면 또 있으면 잠깐 혹은 또 나가요. 야, 이 자식을 그냥 걷어차버리고, 지금 그 전화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이걸 놔두고 자꾸 어디 가서 딴짓하고 와요. 그럼 어떻습니까? 다음에 다시는 그런 말 안 만나요. 자, 사람을 무시한다 이거야. 그렇죠? 다음, 마시멜로를 당장 먹지 말라.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겁니다.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 뭡니까? 공부하기 싫어 죽겠어요. 얼마나 재밌는 일 많아요. 게임방에서 게임도 하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무슨 양하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그 마시멜로를 지금 먹으면은요 다음에 더 큰 마시멜로를 얻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연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한다는 게 지금 즐기고 싶은 그 쾌락을, 만족을 다음으로 연기하는 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 쾌락을 지금 해버리면 다음에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천행근 자강불식 주역에 있는 말입니다. 하늘의 운행은 굳건하니, 하늘의 법칙은 굳건하니 스스로 굳건하게 돼서 쉬지 말고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주역 건계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늘의 법칙, 다시 말하면 자연법 또는 성공의 법칙은 굳건하니, 성공의 법칙은 변하지 않으니, 자강, 굳설강자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돼서 불식, 쉬지 말고 노력하라. 그러면 성공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의 법칙, 성공의 법칙은 굳건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자기 노력과 땀이에요. 자기 노력과 땀, 그리고 소통입니다. 그리고 도덕성을 바탕으로 열정과 용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은 변하지 않으니 스스로 강하게 돼서, 누가 강하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스스로 강하게 돼서 불식, 쉬지 말고 노력하라. 그러면 성공한다. 자, 모두 큰 성공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